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는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와 6.1 지방선거 격전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체크는 전주 기린중학교의 폐교 위기, 그 배경과 해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토론에서는 6.1 지방선거 막판 판세와 격전지는 어딘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체크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의 쟁점 짚어보고요. 6.1 지방선거 이모저모 알아봅니다. 김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서거석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간 혹시 뭐 변화된 조짐이 있었습니까? 판세는 네. 어떻습니까? 네, 서거석 후보가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그간 쭉 1위를 차지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보름 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36.4%로 1위로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여론조사라는 게 이 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천호성 후보나 김윤태 후보는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추격 양상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조직들의 이제 막판 결집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김 후보나 천 후보의 막판 역전극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투표까지는 뭐 3일간의 또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교육감 후보들 간에 그동안 이제 상호 비방과 폭로전이 이어졌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 서거석 후보의 동료 폭행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거석 후보가 8년 전에 전북대 총장이었던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천호성 후보가 그 당시에 피해자로 지목이 됐던 이모 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그 이마를 핸드폰으로 찍어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서 후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지지율 열세 측면에서 어떤 천박한 술수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거석 후보 측에서는 또 최근에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수의 자필 확인서를 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피해자라고 지목된 이모 교수도 부인하고 있고 서 후보 측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역시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거석 후보 측이 앞서 언급된 그 이모 교수의 어떤 자필로 쓴 확인서라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최근 전북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회자되는 사항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거석 후보는 이거를 놓고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입장이고요. 천호성 후보 측은 또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결국 녹취록과 달리 말한 입장을 번복한 데에는 서거석 후보 측의 회유 그리고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폭행에 대한 어떤 증거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양측이 사실은 이 문제로 서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지금 그 공방이 일었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그 수장을 뽑는 이런 교육감 선거 정말로 네거티브 이런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 유권자들 또 교육계를 바라보는 이런 교육 그 주체들, 객체들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질 검증이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는데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교육감의 12년을 마무리하고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학력 문제부터 학습 격차 문제 등 공교육에서 되게 논쟁적인 지점들이 많고 이것에 대한 교육감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은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근데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결국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공교육을 살리겠다 이런 게 기억에 남기보다는 네거티브 공방만 남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천호성, 김윤태 후보 간의 막판 단일화 그런 협상도 있었는데 큰 진전은
일어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는 단일화가 성사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표면상의 이유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양 후보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투표 전날에도 단일화가 성사가 되는 경우가 선거에서는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사전 투표나 이런 게 진행된 이유라서 단일화의 효과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반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한번 짚어보죠. 이번에 무투표 당선자 광역에서 22명, 기초에서 34명, 56명이고 또 기초 단위 비례대표를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34%나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무투표 당선이 예정돼 있는 민주당 윤요섭 후보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군산시의원 후보인데요.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제명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중앙당에 비상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윤 후보가 당에서 제명이 된다면 후보로서 자격이 후보로 등록을 했던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곳 선거구는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이미 내년 4월에 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하영 기자 선거 취재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6일 지방선거 어떤 특징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 강세인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민주당 김관영 후보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득표율은 14.4%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넘어설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제 민주당 일변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무소속들이 치고 나오면서 상당히 격전지가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소속 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았던 때가 8년 전 지방선거 때거든요. 그때는 14명 중에 7명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비슷하게 낼지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하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체크입니다. 전주 기린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학교 적정 규모화 정책 때문인데요. 기린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해법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훈 전주 기린중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기린중학교가 난데없이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된 배경과 경과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폐교 대상 학교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걸 알게 된 경우가 너무나 황당한 게 올해 2월 28일 날 공문 한 장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전주 기린중학교를 포함한 7개 학교가 중학교 적정 규모화 학교 대상 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말이 적정 규모 학교이지 구도심 학교를 폐교시켰다는 얘기거든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이 두 곳에 새로운 학교를 하려고 계획안을 냈더니 교육부에서 두 학교를 설립하려면 구도심에서 두 학교를 폐교시켜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직 어떤 이유도 없이 학생 수만 적으면 무조건 폐교시켜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예고도 없었기 때문에 기린중학교 학교 구성원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재 폐교 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적정 규모화 정책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에 이미 규준을 마련해서 2016년 7월에 적정 규모화 학교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구도심 지역의 300명 이하의 학교는 폐교시키겠다. 그 폐교시킨 학교를 관광지원이나 다른 데로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기준도 내용도 없습니다. 고려사항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도심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적으면 무조건 폐교부터 시키고 본다라는 뜻이어서 오직 경제 논리 이외에는
외에는 교육적 논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책입니다. 네. 기린 중학교 말고도 전주 시내 그렇게 해당되는 정책이 적용된 학교가 또 있을 텐데요. 전체 7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전주시 교육지원청이 완산구와 덕진구로 구분을 했어요. 우리 완산구에는 전주 양지중, 효정중, 남중, 곤지중학교. 그다음에 덕진구에는 전주 신일중, 전일중, 전주 기린중이 있는데 이 구분법을 놓고 보니까 덕진구에서는 기린중이 제일 학생 수가 작고 완산구에서는 곤지중이 제일 작은데 문제는 완산구에서 학생 수 작은 순으로 하면 완산구에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을 일부러 그냥 편의상 구역을 해놓고 각각 한쪽에서 한 곳씩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이 버틴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게 중학교 적정 규모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전주 시내에서 이제 2개 학교를 또 폐교한다고 그럽니다. 지방 교구부임이 삭감된다든지 하는 이런 피해가 따른다면서요? 약 지방교육은 약 340억을 삭감하겠다고 시세발로 하면 꺾기가 들어온 거죠. 이미 2017년에 한번 꺾기가 들어왔다가 네. 그때 지금 연장을 한 건데 이런 꺾기가 340억이라는 지방교부금을 보내지 않겠다는 곳이 다른 시도에도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 교육감들은 다 이 부분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받지 못하겠다. 사실상 적정 규모 학교는 원도심 학교, 구도심 학교의 폐교 정책이거든요. 어떤 교육감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바꿔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재 뭐 기린 중학교 재학생이 180명 정도 되니까 뭐 여느 시골 학교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있는 학교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180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학생 수만을 따져서 폐교를 한다는 게 그 경제 논리에만 집착한다고 뭐 전교조 측이라든가 이제 그런 교원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뭐 비판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고자 하는 뜻이 마지막 그 보루인 학교마저 사라지면 농어촌에 사실은 소멸을 가져온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해왔는데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 지역도 사실상 학교가 사라지고 나면 구도심이 살아날 방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사실은 교육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태계의 구실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 그다음에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커다란 거대 규모 학교 안 된다. 학교당 학생 수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 기린중학교를 비롯한 이 7개 학교의 대부분이 정말로 교육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걸 단순히 학생 수가 좀 적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폐교시킨다면 구도심이 살아남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크게 보면 결국은 작은 중소도시의 사실은 그 공동화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위원장께서 현 김수환 교육감이라든지 또 7월 1일에 취임할 새로운 교육감 후보들에게도 이런 그 고충을 전달했을 텐데 그 어떤 반응을 얻어냈습니까? 김수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적정 규모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지방교육을 삭감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공모라는 방식을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보다 정확히 원칙을 표명하는 게 맞고요. 원래 공모 기간을 지나서 한 달 연장해서 현재 폐교 대상 학교를 지정하는 건 7월 달로 지금 돼 있고요. 7월 달로 결정되게 되면 새로운 교육감이 추진하게 되는 건데 현재 세 분의 교육감 후보 모두 중학교 적정 규모화 정책, 구도심 학교 폐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교육감 후보들이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린중학교 폐교 문제 글쎄요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뭐 가닥이 잡히겠는데 그러면 적정한 해결책은 뭐라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전주 시내에서는 300명 이하의 규모의 학생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3시 중에 전주만 선호도 조사에 의한 학생 선택 방식이거든요. 군사과 익사는 의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별 의무 배정을 하면 적정 규모에 그야말로 적정 규모, 교육하기 좋은 규모로 300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도교육청과 전주시 교육청이 의무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원도심 학교를 죽이는 실은 교육 생태계를 죽이고 있는 적정 규모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교를 반대하는 그 위원회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인터넷 서명을 통해서 거의 3,000명에 이르는 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공모 방식 중단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공모 방식 이후에도 민간 협의체에서 그 논의 자체를 사실 중단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후에 교육장 및 교육감 면담 요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적 의사 표현의 모든 방식을 좀 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현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과 새로운 선출된 교육감의 이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토론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선거운동하는 모습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관심 그리고 선거운동 마방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1 지방선거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독주 속의 선거 분위기가 좀 가라앉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김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는 대선 패배 후에 곧바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역사례로 가장 후보자가 적고 도의원 22명, 그 지역구가 36명인데 22명이 무투표 당선을 했고 시의원도 우리 전라도 전체로 34명, 그다음 비례대표도 7명이 무투표 당선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 대도시권에서의 어떤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그리고 전주시장, 익산, 군산을 비롯한 진안, 부안 이런 선거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어떤 차이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대도시나 이런 데는 거의 선거운동 분위기가 뜨지 않고 다만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민주당 공천자하고 무소속과의 어떤 접전이 7, 8, 9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 개표 방송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차분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실제적으로 보면 또 각 정당들이 민주당의 각 정당들이 후보를 거의 못 내서 많이 내지 못했어요. 많이 냈다고 하는 국민의힘당조차도 실제적으로는 29명을 냈나요? 근데 비례대표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이 당선에 근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전주에도 이제 기초를 몇 분 냈는데 지난 4년대는 단 한 명의 기초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비례 빼고는요. 비례도 그 광역 비례 그런 건데 이번에는 과연 기초의원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여타의 단체장이나 광역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몇 명이 후보를 냈죠. 열 몇 분의 후보를 냈지만 실제적으로 그 유력한 당선에 근접한 유력한 후보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는 순창의 오은미 전 도의원이죠. 도의원 같은 경우가 다시 출마해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결과가 좀 주목되는 지역이고요. 익산을 보면 시장 후보로 나온 이명택, 그다음에 광역의원 후보로 나온 손문선 이런 분들은 소심파 무소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득표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또 73명이 나왔는데 네. 대부분 이제 비례 있고 다른 때보다는 지역구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를 빼고 나면 아직도 적다. 그리고 청년도 일부 나왔지만 좀 부족해서 아직도 그런 세대 교체의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처장님 선거 분위기 일단 한번 짚어보겠는데 지난 대선하고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네, 선거 운동 현장 많이 다녀보실 텐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대선에서의 이제 패배라고 하는 그 실망감이 지금 이렇게 저변에 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직도 사실은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정치, 뭐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안 뜨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의 어떤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뭐 국민의당이랄지 민생당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민주당하고는 다른 정당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대선 과정의 어떤 복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 경쟁이 좀 가능한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경선이 끝나면서 사실은 이제 선거가 많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이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앞에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패배 그리고 복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 지형 자체가 좀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게 어쨌든 이제 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소속과 단체장이죠. 그 민주당 후보와의 어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저는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변화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뭔가 이 아무리 억울해도 뭔가 이게 그 경선 과정에 좀 어렵다든지 컷오프가 되면 무소속 출마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면 저번 선거에서 어떤 임실이나 무주 뭔가 이런 사례들이 내 기반이랄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무소속과 어떤 그 민주당과의 어떤 이런 그 경쟁 관계가 어떤 새로운 이번 지방선거의 큰 어떤 변화고 좀 특색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눈은 이제 무소속이지만 뭔가 이 민주당과 특별하게 차별성 그러니까 그 후보자를 볼 때 그 후보자 이력이랑 과정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변화이고요. 어쨌든 그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어쨌든 무소속의 돌풍 내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뭔가 정치에서 좀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예. 그리고 차제 지금 민주전북 도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263명의 후보를 냈는데 여성의 비율이 28%, 73명이었네요. 그다음에 20대를 포함한 45세 미만이 31명, 12%였고 뭐 수치를 뭐 지난 대선 또 지난 뭐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뭐 현재로서는 이제 뭐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뭐 비율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숫자 별도로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개혁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그 증표로 무엇을 볼 거냐라고 놓고 보면 어쨌든 현역에 대한 물갈이 또 어떤 청년 여성 또 어떤 이런 부분에 이제 적극적 진출 뭐 이런 것들을 당해서 얼마만큼 민주당이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구당 위원장들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청년 후보를 갖다 45세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좀 과도한 이야기인 거고 사실은 뭐 45세가 아니라 뭐 40세 이하로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좀 줄어든다는 거고요. 어쨌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사람 심기 뭔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뭔가 이 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략 공천으로 해서 밀어내려고 했었던 시도 그리고 자격 심사에 부적격을 받았는데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거의 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예비 싸움처럼 삿바 싸움이 정말 심각했던 공천 과정에 지구당 위원장과 어떤 그 국회의원 자리를 뭔가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과의 그런 경쟁이 있었던 어떤 1라운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반면에 이제 전라북도 지사 또 교육감 선거는 그 후보 추리기 후보를 이제 공천하는데 비교적 좀 수월한 그런 과정을 거쳐왔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후보 민주당의 김관영, 국민의힘의 조배숙 후보인데 이런 맞대결 속에서 현재 뭐 상황은 이제
한쪽으로 좀 사실 쏠려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경선 과정이 경선자가 정해지면 거의 당선과 그 등식이 성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선이 훨씬 치열한 과정을 겪었는데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1위를 해오던 송하진 지사가 어느 날 느닷없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서 컷오프 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일변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새로운 그 후보가 있었고 또 그 도의사 측 분들이 또 김관영 후보를 또 지지하는 선언들이 있었던 과정에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 처음에 출마할변에서도 자기는 지사 되려고 나왔다고 안 했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강력한 그 1위 후보였던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 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일변했고 우리 전라도 도민들이 좀 우리 전라도가 너무 낙후돼 있잖아요. 뭔가 좀 일하는 분위기, 변화하는 분위기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안호영, 김인덕 후보보다 김관영 후보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김관영 후보는 이 골목대장 마름 정치가가 아니라 어쨌든 중앙정치에서 원내대표도 했고 또 본인들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도민들에게 어필이 되었고 그런 과정이 늦게 출발했고 당원도 거의 없었지만 신승을 하게 되는 어떤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김관영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고 또 그 전부터 한 1년 정도 활동을 해왔던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있었는데 조배숙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조배석 교수는 조배석 후보는 또 민주당에서 사선을 한 이제 중진 의원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후보 유세 차에 오르면서 입당을 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조배숙 후보의 관심 포인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14% 좀 더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파해서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후보가 또 이렇게 1대1 구도로 되면 아무래도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배숙 후보가 갖는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한계도 있다. 그런 것들 하면 대략 한 20% 이쪽 저쪽에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냥 저 혼자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의사 선거는 쉽게 말하면 이미 지금 김관영 후보 측 안에서는 잡음이 들릴 정도로 인사와 관련해서 벌써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거운동보다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실제는 원래는 교육감 선거만큼 깜깜이 선거가 없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막 거의 교육감 선거가 일반 정치 선거보다 더 이전 투구라든지 흑색성전, 상호 비방, 고소고발 거의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이전 투구 장이 됐어요. 그래서 참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 기간 압도적인 1위를 구축해 왔던 서거석 후보하고 지금 이제 걸러져서 두 명의 그 김인태 후보하고 천호성 후보가 있는데 한때 천호성 후보와 김인태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 없이 이제 거의 끝까지 간다고 본다면 그 실제 그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모든 선거는 1대1로 붙지 않으면 약자가 이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교육감 선거를 우리 또 전라북도 교육이요. 지금 전북대학교가 그 지역의 거점 국립대잖아요. 전라북도 지역의 학생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타지 사람들이 거점 국립대 혜택이 많은데 수업료도 싸고 전체적인 장학금도 많이 혜택이 많은데 타지 사람들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김성환 체제 12년을 겪으면서 급격한 학력 저하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 기초학력의 저하도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1, 2를 다투지만 전반적인 학력 저하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전주 기린중학교 폐교 문제나 이런 것도 나타나듯이 오랫동안 있는 학력 인구 감소 속에서 10명, 20명도 되지 않는 농어촌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토론들을 하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맨날 싸움질로 선거 운동을 일관하고 있어서 저 중에서 어쨌든 당선자는 나올 건데 그들이 제대로 교육 행정을 진짜 도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이 차장님. 네. 네, 뭐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어쨌든 송하진
그 현 지사가 컷오프 되면서 그럼 그동안 이번 선거 나머지 이제 경선에서 졌던 안호영, 김윤덕 후보가 사실은 도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게 전라북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활동들이 제대로 못했던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정적 패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어떤 후보자가 과연 전라북도의 수장이 됐을 때 어떤 변화와 혁신들이 가능하겠는가?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치적 혁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뭔가 개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라도 좀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 도지사 선거가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도 너무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관심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었던 어떤 서거석 후보의 압승 뭐 이런 분위기가 저는 상당한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교육감 선거가 뭔가 이렇게 어찌 하다 보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삼자 구도가 상당히 어떤 도민들의 관심을 좀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주목되거나 관심이 가는 건 교육감 선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예측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뭐 경합 지역이 한 8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일단, 현직 군수, 현직 군수 현직과 세 군데가 있죠. 무소속 간의 대결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또 상당히 또 격차가 벌어지는 데가 있고 한 7, 8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주요 경합지를 꼽는다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묶어서 이야기하면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고창, 임실, 무주가 있잖아요. 이거 한 묶음으로 본다면 저는 당바람보다 센 게 단체장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현역이 무섭다. 단체장,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은데 단체장은 그 지역 내에서 쉽게 말하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두목된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선 어떤 파동, 뭐 경선이 두 가지가 파동으로 컷오프된 사람, 비리로나 뭐 의혹으로 컷오프된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면 저는 경선 파동으로 컷오프된 곳이 저는 정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읍의 어떤 선거 결과 대단히 중요하다. 뭐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했던 순창, 완주, 그다음에 장수 이런 곳이 있는데 이 정도가 지금 다른 것부터 더 줄이면 그 정도 내용들이 어떤 아직도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걸로 누구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소속도 그 무늬만 무소속이거든요. 여기는 대부분 이 소신파 단체장 3명이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무늬만 무소속이라 언제든 1년 뒤에 선거 끝나 1년 뒤에 또 당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면 다 입당할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변화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선 직후라 현재 전국적으로 좀 민주당이 약세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당바람이 좀 적게 부지 않겠는가. 묻지마가 좀 줄어들 텐데 프로테이지가 옛날에 한 30%라면 지금 20% 밑으로 전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민주당 공천자하고 무소속의 싸움이 예측불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처장님. 네. 지금 지난 대선 때는 또 뭐 이대남들 또 이대녀 해서 그 젊은 층을 많이 흡수하는 정당이 대선의 승리를 뭐 기약하고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또 그런 정도의 흡인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뭐 50대, 70대가 각각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50, 70이 상당히 또 좀 그런 뭐 이렇게 선거에 좀 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층이 이제 50대 이상 뭐 이 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50대 이상 40대부터라고도 봐야 될 텐데 사실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20대 30대가 실리적인 뭔가 이해관계가 중요한 어떤 선거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특히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 발전 내지는 이게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뭐 이런 경향성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그런 게 기대되는
어떤 세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으로 놓고 보면 20, 30대랄지 이런 어떤 그 이대남, 뭐 이대녀, 뭐 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에 특히나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군 지역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층 자체가 유권자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그런 층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쭉 봤던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졌던 중요한 사례는 공천 과정에 잡음이 있거나 잘못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무소속 후보가 가지는 지역 내에서 기여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인사를 해서 가졌던 기여도가 됐든 뭔가 지역에 저 사람이 그래도 인물인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인식이 있는 데가 지금 상당히 팽팽한 경쟁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각종 어떤 조사에서 나오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서 크게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구도에서 막판 스포트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그 7, 8개 지역의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 어떤 민주당 바람? 뭔가 이거에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소속도 민주당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나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낫겠느냐라고 하는 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유권자가 적은 그 격전지에 지금 최고 우려되는 건 그 돈살포에 대한 유혹이거든요. 실제 장소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장소에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근소한 차로 가고 몇백 표만 매표하면 당선되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4년간 누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선관위나 그 사법당국, 경찰들은 이 마지막에 그 돈살포는 또 마지막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서 표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유권자들도 뭐 우리가 그 이전 2낙 3 당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협조합당 선거부터 나오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20만 원 주면 떨어지고 30만 원 주면 당선된단 말이거든요. 매표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장수처럼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마지막에도 유권자부터 그런 죄가 오면 신고하고 또 선관위나 여러 정당에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아야 마지막 단계까지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면서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결론까지 뭐 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 처장님 그 지금 금품 살포 뭐 이런 뭐 후보들 간의 의혹도 있고 뭐 브로커 또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공천 배제로 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뭐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경합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더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그 원인 분석하고 앞으로 한번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면요. 저는 뭐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자중 질환도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그 개혁에 대한 기대. 대선은 졌지만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랄지 이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길 기대했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과정이고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선거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관심이 적다라고 하는 문제는 유권자 입장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 구도상 어떤 민주당 또 민주당의 이중대 같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보기 위한 노력들 또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락이 어쨌든 결정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제 금권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공천 과정에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명분 내지는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얼마만큼 동의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결과를 내놓을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무소속으로 또는 다른 당으로 당선됐던 현직 어떤 그 뭐랄까요 단체장의 경우에는 어떤 4년의 어떤 그 군정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뭔가 선거가 구도이고 어떤 후보자라고 하지만 현역은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있는
대신에 어떤 그 4년 어떤 시정 또는 군정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될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소장님, 6.1 지방선거 이후에 전북 정치의 변화, 전망 어떻게 좀 그 전북 정치는 한마디로 변화하지 않으면 전북과 함께 몰락하지 않나 이런 지금 우려가 있거든요. 최근 선거 과정 속에서 강원도가 평화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내서는 특별자치도 지금 상임위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보통 상임위 통과되면 거의 국회에 통과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MB 때부터 내려오는 국토 어떤 발전 전략에 있어서 소외됐던 게 딱 두 군데입니다.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거든요. 근데 다른 경제권에 다 편입돼서 그거에 맞서서 또 뭐 전북목 찾기 이런 건 주장을 했지만 전북목은 찾기는커녕 견제받아가지고 더 상처투성이 같은 게 전라북도인데 이제 그나마 같이 위로받았던 강원도는 이제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특별자치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평가는 뒤로 하고 전북도 쉽게 말하면 대선 때 그 특별자치도 이야기를 강원도와 함께 했는데 전북은 아무 지금 시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 나타나고 명백이 저는 뭐 삼선을 찬성한 사람이 원천적으로 아니지만 이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도지사가 어떤 의미에서 공천 탈락한다고 모르겠는데 컷오프 돼버려요. 도세가 센 그다음에 평가는 훨씬 나빴던 광주시장은 살아남았거든요. 비리로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랬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그런 전라북도의 정치 복원 그리고 전라북도 복원을 위해서는 막 뻥튀기 공약들 막 그거 현혹되면 안 되고 막 20년짜리도 뭐 타워를 올린다는 등 뭐 6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막 그런 공약도 있더라고서 그 말이 안 되는 공약 말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차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면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네. 이 차장님부터 해주시죠. 어쨌든 전라북도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부재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소 메가시티라고 하는 뭔가 내용 없는 어떤 이런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걸로 어떤 자기 기반을 가지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전북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일정한 세대 교체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은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당선되든 그동안의 어떤 그 전라북도 도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할 수 있는 조건들, 그 조건의 가장 바탕에는 도민들의 요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린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전라북도가 정치 교체, 세대 교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김 소장님. 저는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서 다음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있는 대한정당이 있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선거이길 바랍니다. 네. 사흘 후에는 또 한 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텐데요. 각자 전망과 소망을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